저는 이제 미국에 사니까 우리 아이가 미국 아이처럼 동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이한테 다른 게 좋은 거라고 가르쳤어요. 하버드에 가보니까요, 애들이 왕자님, 공주님도 있어요. 어느 나라에 노숙자인데 하버드에 들어온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이한테 얘기했잖아요.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미국 LA에 살고 있고 또 딸 셋을 키운 엄마 심할경입니다. 이제 아이를 몇 달을 이제 미국 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킨더가든이라고 유치원 과정의 학교를 보냈거든요. 미국은 공부를 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집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그날 아이들이 뭘 공부했는지를 부모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 이름이 써 있죠. 그런 종이에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에. 근데 보니까 우리 애게 아닌 거예요. 이름이 로즈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큰딸한테 혜민아 이거 네 거 아니야. 친구 거 잘못 갖고 왔나 봐. 갖다 주고 네 거 찾아와. 그랬더니 저희 딸이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떨구더니 제 눈을 못 쳐다보고 엄마 그거 제 거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이름이 아닌데? 그랬더니 엄마 제가 영어 이름 하나 줬어요. 근데 저는 지금만 같아도 좀 그렇게 충격이 아니었을 텐데 그 당시에 미국 갈 때가 1998년도거든요. 아니 부모님이 져준 이름을 이 어린애가 자기 스스로 영어 이름을 줬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이의 마음은 이해가 갔어요. 다 미국 사람인데 자기 검은 머리 자기 혼자 동양인 하나니까 이름이라도 영어 이름을 지으면 그 아이들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아이가 영어 이름 하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으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미국 사람처럼 미국 아이처럼 동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한국인으로서 자라는 것도 훌륭한 일이고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도 그 아이의 모습이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이한테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야. 다르게 생긴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게 좋은 거라고 가르쳤어요. 다른 게 좋은 거라는 거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네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돼요. 너가 누구지? 너는 어디서부터 왔지? 너는 어떤 사람이지?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너는 누구의 딸이지? 너는 앞으로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거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뭐 5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아이가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이 저희 아이들이 하버드를 가게 된 근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버드에 가보니까요, 애들이 거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다양한 민족들, 왕자님, 공주님도 있어요. 어느 나라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올림픽에서 뭐 우승한 사람들도 있어요. 과학 경시대에서 천재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노숙자들도 있어요. 노숙자인데 하버드에 들어온 거죠. 체류 신분이 불법인데도 거기 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이한테 얘기했잖아요.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야. 다양한 것이 나쁜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이들의 어떤 마음속 깊이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태도, 자세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려면 원서를 쓰는데 그 원서 학교마다 에세이의 주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뭐 너는 어디서 왔니? 만약에 너의 룸메이트를 만나면 너는 뭐라고 말할 거니?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 주제의 그 에세이 질문이 있지만 결국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넌 누구니? 정체성을 묻는 문제예요. 너는 누군데? 라는 문제. 근데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늘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저희 부모가 뭘 하면서 사는지를 늘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도 뽑지만 인성이 좋은 아이들도 또한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몸속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체득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모두 하버드에 갈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저 스스로도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공부를 시키는 방법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공부를 잘했는지 오해를 하고 또 제가 지독하게 애들 공부를 시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한 오해이고 또 하나는 얼마나 사교육을 시켰냐. 근데 저희는 이민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사교육을 시킬 만한 그런 여력과 힘이 없었어요. 또 다른 오해가 무엇이냐면 엄마가 엄청나게 무섭게 애를 잡았겠다. 흔히 말하는 헬리콥터 맘인지 애들을 굉장히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애들한테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목회하느라고 정신도 없었고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 만큼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교육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어요. 전혀 하버드에 대한 목표라든지 하버드를 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실제로 저희 큰딸은 대학을 지원할 때 다른 학교를 많이 넣었는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하버드도 넣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얘기했어요. 2학 썼는데 그럼 하버드도 넣어봐. 이렇게 쉽게 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계획을 했거나 하버드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했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맨 처음에는 저의 교육 방법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제가 요즘은 이제 정리를 하면 저의 교육 방법을 한마디로 울타리 교육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게 어떤 식이냐고. 이제 아주 간단하죠.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 그래요. 울타리를 쳐놓고 젖소를 키우는 그런 젖소가 있고, 다른 곳에서는 울타리를 안 치고 그냥 방목을 한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울타리의 안에서 자란 젖소가 더 우유를 많이 생성했대요. 그냥 울타리 없이 놔둔 그런 젖소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이 젖소가 마음의 편안함과 안정감이 있는 거죠. 어떤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것처럼 아이들도 이런 울타리를 치면서 아이들을 보호해서 안정감을 갖게 하는 교육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또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또 잘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렸을 때는 막 예쁘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되게 프렌들리 뭐 다 좋아 예쁘니까 그렇게 하지만, 근데 이제 점점 크면서 그 잘못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겁이 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엄격하게 룰을 막 제시하는 거야. 너 몇 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돼. 그거는 하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프렌들리하고 나한테 이렇게 다정했던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지?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게 잘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저는 이 울타리를 만들 때 아이들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아이들하고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아이들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부모의 주도권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울타리는 그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들, 우리 집안의 규칙들, 우리 집안의 철학,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생각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규범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모든 기본적인 윤리적인 생각, 가치들, 이런 것들로 다 울타리를 치게 되는 거죠. 우리 집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정직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저희 아이가 배고프냐고 물어보니까 배고프다고 그래서 맥도날드를 들렸어요. 뭘 먹겠냐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맥도날드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해피밀이라고 모든 게 들어있으면서 장난감이 딸려 나오는 그런 콤보 세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켜달라고 해서 시켜줬는데 저희 큰딸이 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배고픈 것이 아니라 그 해피밀 속에 있는 장난감이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그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자기의 속마음을 제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한테 크게 야단을 친 건 아니지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너의 거짓말 한 것 때문에 1년 동안 우린 맥도날드 갈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말 1년 동안 맥도날드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아이가 뭐 초등학생이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벌이니까 아이도 순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못 간다 했죠. 그 아이 생각에는 엄마가 저렇게 말은 했지만 또 다를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냥 집에 갔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다른 가족들이랑 같이 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어디 나가서 외식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분명히 말해야 돼요. 우리 집은 맥도날드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맥도날드 가는 대신 우리 집에서 놀든가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든가 우리 집에서 커피를 마시든가 아이들끼리 놀게 하든가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이제 그 원칙을 1년 동안 지켰죠. 그럼 아이도 처음엔 설마 우리 엄마가 그렇지만 그게 이제 반복되면 1년은 참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면 처음 시작했으면 그걸 끝까지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아이들도 따라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뭐 싫다고 나 안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죠.
한국 부모님들은 상당히 부모님의 권위를 굉장히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이민 갔을 때 저처럼 아이들한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데, 예를 들면 콜라 같은 거, 뭐 사이다 같은 거, 소다, 음료수가 별로 아이들에게 안 좋잖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미국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꼭 물어봐요. 어린 아이한테도 너 콜라 먹을래? 사이다 먹을래? 물 마실래? 한국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애들이 왜 처음부터 소다를 먹어? 왜 처음부터 콜라를 마셔? 이빨 썩는데? 그리고 이빨에도 안 좋고, 저런 습관이 들이면 나중에 아이들한테 건강에 안 좋은데 그냥 물부터 줘야죠. 물어보지 말고. 근데 미국 부모님들은 너 콜라 먹을래? 사이다 먹을래? 물 마실래? 그 어린아이한테 초이스를 준다고요. 선택하라고. 근데 그 선택이 다 커서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들에 관해서는 부모님들의 선에서 줘야 될 것과 주지 말아야 될 것을 처음엔 구분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부모님들하고 한국 부모님들하고 조금 다른 점들이 있는 거죠. 저희 남편하고 저는 항상 같은 마음, 그리고 이제 의견이 틀릴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이에 관한. 그거는 아이들 앞에서는 틀린 점을 보이질 않아요. 그 조율은 아이들이 없을 때 이미 다 끝내요.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근데 만약에 그 조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엄마나 아빠가 무슨 말을 아이한테 했어요. 아까 맥도날드 사건도 사실은 저희 남편이 그냥 너 아빠한테 거짓말했으니까 이제 맥도날드 1년 동안 못 가,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조율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죠. 저거 못할 텐데? 그랬는데 아빠가 이미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여보 당신 왜 갑자기 그렇게 어려운 거를 아이들한테 벌려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저나 저희 남편이나. 아 그래요? 그럼 아빠가 그렇게 말했으면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미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아이들 앞에서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상대방의 그 부모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기에 엄마 아빠는 한 팀이야. 똑같은 의견을 내고 똑같은 생각을 말하고, 예를 들면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는 노했어. 근데 아빠한테 가면 아빠는 예스라고 할지도 몰라. 그런 여지를 안 주는 거죠. 갈 필요도 없어. 엄마 아빠는 똑같아.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리지도 않고 교육의 방향이 일관성이 있게 되는 거고, 일단 저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도 그랬고요. 저는 한국적인 정서를 그대로 아이한테 주고 싶어서 자매들 간에 위계 질서를 확실하게 했어요. 동생은 언니를 존중해야 되고 언니는 동생을 돌봐야 되고. 예를 들면 아이들끼리 영어를 쓴다고 치면 언니도 유고 동생도 유예요. 동등한 위치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한국말로 해야 되고 언니랑 동생 사이에도 한국말로 해야 돼요. 언니라고 말해야 되고 동생한테 이름 부르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고, 둘이 갈등이 있을 때는 저는 일단은 큰아이 편을 들어줘요. 그런데 이제 큰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아이랑 따로 얘기하면서 너가 동생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지언정 동생 앞에서는 언니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동등한 위치라기보다는 위계 질서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좋은 학교를 가고 나서도 동생을 돌봐야 되고, 저희 큰딸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에 들어가서 공부하니까 너무 자기가 좋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동생들도 같이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가서 많은 공부를 하고 나와 많은 얘기를, 공통점이 많으니까 같은 얘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저희 큰애가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그 다음에 대학 갈 때 이제 많은 도움을 줬고요. 또 동생들은 언니를 보면서 나랑 같이 밥 먹고 맨날 장난치고 언니랑 그랬는데 어떻게 언니가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갔지? 그러면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꿈도 꾸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상호적으로 많이 아이들이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관찰해 보니까요, 애들이 이렇게 놀 때는 정신없이 놀더라고요. 막 불러도 모르잖아, 애들이 놀 때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책 읽고 그러는 게 저렇게 놀이처럼 재밌게 책을 읽는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책을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게 놀이가 되면 참 좋겠다. 저희 남편과 저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희가 결정한 건 뭐냐면 아이들을 심심하게 하자.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심심해야 책을 읽더라고요. 심심하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TV, 컴퓨터, 스마트폰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심심해요. 심심하면 자기 이제 자매들끼리 놀아요. 더 심심하면 밖에 나가서 놀아요. 그러고도 들어와서 더 심심해요. 그러면 저희 집에는 항상 아빠가 목사님이시니까 책을 보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책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아이들 책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 말로 다 그냥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심심하다 심심하면 책을 한 권 딱 들고
그리고 읽게 돼요. 그게 뭐 화장실에서 읽든 거실에서 읽든. 그럴 때 저는 절대 참견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무슨 책을 읽건, 뭐 만화책을 읽건, 뭐 재미없는 책을 읽건, 재미있는 책을 읽건.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거 말고 선생님이 내준 숙제로 내준 책을 읽어라. 아니면 숙제부터 해라. 도서관에서 권장 도서 목록이라고 되는 책부터 읽어라. 고전부터 읽어라. 이런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그 아이가 그 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그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알아서 그 책의 재미에 빠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원해 줘야죠. 격려하고.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동물에 관련된 책들 이런 것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동화책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동물도감, 식물도감.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비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아이가 좋아하니까 토요일만 되면 미국의 벼룩시장 같은 데가 많아요.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걔가 좋아하는 책이나 걔가 관심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모아서 구입해주고 사주고 얻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가서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참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결과가 어떻게 달랐을지는 모르지만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욕심은 어느 부모나 다 똑같죠. 저는 이제 미국에 사니까 다른 타인종 부모들도 많이 보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부모는 다 아이를 사랑해요. 근데 아이를 사랑을 해야지 아이의 완벽을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저는 아이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통해서 성장해요. 실수조차를 자꾸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은 그 완벽을 아이한테 바랄 것이 아니라 본인한테 바라야 돼요. 잘 몰라서라든지 부모의 어떤 고집스러운 생각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아이들한테 강요했다든지 그러면 그 아이에겐 그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교육 방법으로 혹시 아이에게 잘못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가 몰라서 아이에게 잘 지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실수가 없도록 엄마에게 완벽한 것, 정말 이 아이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지나갈 수 있는 시기가 되도록, 부모의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손해보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아이가 뭘 완벽하게 할 거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